소를 제기한 때부터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되는 거, 그 다음에 오히려 확정된 판결을 뭐 배제하는 것으로서 판결에 뭐 편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기판력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배제해서 이것을 갖다가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복잡한 소송 형태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단순한 소송 형태로서 이렇게 1심에 있어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고, 물론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1심 단계에서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기도 하고, 항소가 있으면 2심이 전개되고, 또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없으면 확정되고, 또 3심에 대법원에 상고가 되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돼서 확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끌고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나 상고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확정이 됐다는 단계까지 가보고 해서 설명이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했다라는 전제하에 앞으로는 복잡한 소송으로서 객체적으로 복잡한 거와 주체적으로 복잡한 경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명이 등장하는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즉 주체적으로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것을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그럼 주체적으로 여러 명이 등장해서 아까 X1부터 X80명까지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10,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금원의 지급 청구를 냈을 때 이 복수의 사람들의 절차 진행을 직접 하는 것을 상정을 한 다음에 이걸 단순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선정당사자 제도를 잠깐 설명을 했어요. 한편 객체의 경우는 여러 가지 동일 당사자 사이에 복수의 여러 가지 대상이 경우에 따라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때 돈 빌려준 얘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원금만 받겠다면 원금 1억 원 빌려준 것에 반환 청구를 하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다시 조금 빠져나가서 그거조차가 여러분은 언뜻 보면 그런 정도는 사실은 복수의 청구라고 하기보다는 부대적인 종속적인 청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복수의 청구예요. 원금에 대한 이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금서 파생되는 부대적인, 부대라는 의미, 이렇게 종속됐다는 의미의 부대적인 청구이지만 그 사건의 단위는 복수인 거예요. 원금이 있고 그 이자가 있고 지연손해금이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분석하자면 3건인 거예요. 만약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약정이 있었을 때 이자를 만약 지급 안 했다면 그 이자 부분,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제 지연손해금 부분도 당연히 따라 붙겠죠. 이런 식으로 3건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부대, 종속적인 거라 우리가 큰 의미는 안 두지만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객관적 병합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임의적으로 딱 객관적 병합이 안 들어오고, X가 Y를 상대로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는 대여금 청구와 돈 받으러 갔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싸움이 나서 폭행 사건이 있어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분명히 성격이 틀리죠.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라는 두 건이 X가
Y를 상대로 같이 한꺼번에 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청구의 객관적이라는 의미에서 청구가 객관적인 대상을 말하죠. 청구의 병합이라고 그래요. 공동소송은 주관적인 병합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대상으로서 청구가 병합된 경우죠. 그러면 어디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언뜻 다루고 왔냐면 소송물이라고 대상을 우리가 포착하는 소송물을 포착하는 이론이 구소송물 이론이 있고 신소송물 이론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버스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해서 내가 굴르면서 다쳤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가해 운전수 내지는 그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내가 피해를 내는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실체법적 근거가 보통은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인데 390조 민법 계약책임 또는 상법의 운송계약 이 계약책임으로 이론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구소송물 이론은 그 실체법적인 개별 청구의 실체법 규정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을 포착한다. 그러니까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그래서 두 개의 소송이 병렬적으로 벌어지면 중복재소가 아닌데 반해서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실체법적인 청구는 어찌됐건 소송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사건으로 하나로 본다. 신소송물 이론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쪽에 와서는 보세요. 그런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내세우는데 750조와 390조를 동시에 내세우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신소송물 이론에 의한다면 이것은 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신소송물 이론은 750조에 기하든 390조에 기하든 하나의 심판 대상이니까 복수의 대상을 전제로 한 병합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신소송물 이론에 의해서는 좀 아까 같은 사건은 청구로서는 하나이고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하부 개념인 공격 방법이 750조냐 390조냐의 두 개일 뿐이지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청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반면 구소송물 이론을 취한다면 이 경우는 복수의 대상이니까 일단 동시에 그런 내세움이 있다라면 복수의 청구가 병합됐다라는 소의 객관적 병합의 상황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요. 물론 소의 객관적 병합 중에도 지금처럼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돈 빌려준 건 돈 빌려준 거대로 따지고 대여금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따지는데 좀 아까 그 교통버스에서 다친 사건의 병합이라고 보더라도 그 경우는 750조의 기한 청구와 390조의 기한 청구가 신소송물 이론에 의해서 병합으로 보더라도 별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다시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하나이고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별개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두 번 그 보상을 두 개의 사건으로 받게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한 번 받으면 돼요. 배상으로서는.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그 경우는 병합이라 그래서 두 건으로 이것처럼 취급되는 게 아니고 병합은 병합인데 둘 중에 하나만 채택되면 되는 병합이에요. 그래서 병합 속에서 객관적 병합 속에서 이런 경우를 단순한 병합이라고 부를 때에 비해서 좀 아까 버스 타고 다친 사건은 만약에 구소송물 이론을 취하면 병합이 벌어지는데 병합이 벌어지지만도 그때는 단순 병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택적 병합이라고 불러요. 선택. 둘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채택되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채택되면 두 번 받는 거예요. 배상이. 판결을 한 번 받으면 판결문에 750조에 따라서도 줘라. 만약 두 건으로 본다면 390조에 따라서도 줘라. 그러면 두 개 다 받으면 두 번 받는 꼴이 되니까 이 경우는 선택적으로 해서 청구는 이렇게 들어와서 병합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인정되면 이건
판단할 필요 없거나 이게 인정되면 이거 판단할 필요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판단해주면 되는 병합이다. 다시 정리하면 소속물 이론에 따라서 구소속물 이론은 좀 아까 같은 버스에서 다친 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민법의 750조냐 민법의 390조 내지는 상법의 운송계약이냐까지를 포함하는 민법 390조에 따른 두 개의 사건으로서 병합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순수한 단순한 병합은 아니고 선택적인 의미의 병합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신소속물 이론을 그 사건에서 취한다면 그건 병합이 벌어진 게 아니고 사건은 하나인데 사건을 뒷받침하는 청구 단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공격에서의 단계에서의 750조냐 390조냐의 공격의 방법만이 두 개의 복수이지 청구라는 병합에서는 하나의 사건이니까 병합됐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늘은 병합으로서 객관적 병합의 어떤 이런 단계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소송으로서의 상황을 지금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이런 복잡한 소송 형태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복잡한 소송 형태를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냥 공동소송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대상으로서 복수의 청구가 등장하는 객관적 병합 이런 개요를 조금 슬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대상을 놓고 싸우는 것을 소제기에서부터 마지막 결론인 판결까지 전개되는 것을 쭉 앞에서 살펴온 이런 것을 전제로 이제 동일한 1대1 당사자 사이에 대상이 여러 개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둘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지금 한꺼번에 같이 걸었을 때 그것이 대상을 둘러싸고 객관적이라는 의미를 쓰면서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 이런 용어도 쓰는데 객관적 병합. 그러니까 이 청구 대상을 표현하는 이 객관적 병합이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으로는 13-1 그 부분이 복수 청구 소송의 객관적 병합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의 병합에 관한 객관적 병합에 관한 253조가 조문에 있어요. 조문을 잘 생각해 보면 소장을 제출하여서 소를 제기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소의 종류의 뭐 251조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등등 252조 어떤 유형과 관련된 조문들이 있고 곧바로 이 소송이 이제 청구가 XY 사이에 복수로 전개되는 이 조문이 그 뒤에 객관적 병합에 관한 조문이 253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란 말하고 대칭돼서는 주관적인 병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주관적 병합을 우리가 다수 당사자 소송, 당사자가 다수인 또는 공동소송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제 그 뒤에 배울 거예요. 공동소송도 우리가 지금 조금씩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이 등장을 했어요. X, Y 사이의 어떤 청구에서 요 X면 X축, Y면 Y축 또는 양쪽 다
복수의 당사자가 등장한다. 예컨대 이런 설명을 했었죠.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운전수가 뭔가 운전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버스 운전수나 뭐 그것을 고용한 그 사람을 고용한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나 혼자만 할 수도 있지만 그 같이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공동의 어떤 피해로서 복수의 원고로 등장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 관련자들이 다 등장해야 되는 그런 소송까지도 있어요. 이 공동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여러 명이 반드시 같이 원고면 원고가 되어야 되는, 피고면 피고가 되어야 되는, 원피고가 하여튼 원피고로서 그 분쟁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그 법률관계에 얽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당사자로 등장해야 된다. 반드시란 말을 쓰는 용어가 우리가 어떤 용어를 썼어요? 반드시라는. 잘 생각해보세요. 소장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필수적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가는 그런 관계. 어떤 관계인지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하지만 어떤 관계 중에 그럼 반드시 그 사람들이 같이 당사자가 돼야 된다라면 어떤 그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뭔가 더 밀도가 있는 관계일 거라는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까 버스를 타고 가던 피해자들은 그냥 혼자 낼 수도 있어요. 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좀 말빨 있는 사람이 막 항의를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서 뭐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나머지 사람들도 그 사람 낸다니까 나도 좀 같이 하겠다라고 같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는 약간의 뭐 주종 관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등하게 뭐 원고가 된다든지 아예 이제 거기서 그 말빨 있고 막 나섰던 사람한테 소송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그게 저번 때 설명한 선정을 시키면 돼요. 그들 자 가운데서 당사자로 내세우는 거니까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각각 당사자로 등장하는 것은 꼭 필수적인 공동소송까지 되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필수적이란 말에 대칭돼서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동소송인데 그때 누군가를 그자들 가운데서 그들 사이에서 당사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대리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도 이용할 수는 있다. 그게 53조의 선정당사자 제도. 뭐 이런 이야기를 저번 때 조금씩 공동소송에 감을 익히게 하려고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주체적인 측면에서의 복수인 경우를 나중에 이제 할 건데 객체의 측면에서 돌아와서 복잡한 소송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공동소송도 당연히 대상도 복수가 돼요. 공동소송은 당연히 이 대상은 예컨대 피해자 3명이 가해자를 상대로 냈다면 3건의 대상이 지금 병합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공동소송은 객관적 병합은 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공동소송은 당연한 거니까 객관적 상황이 병합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추가로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다시 돌아와서 객관적 병합은 이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사건 대상이 아니라 복수의 사건 대상이. 그래서 저번 때 뭐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선뜻 안 주니까 Y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따지다가 뭔가 폭행이 오가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아예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라고 X가 Y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김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청구가 병합된 거고, 요 두 개의 관계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청구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좀 아까 뭐 돈 받으러 갔다가 싸움을 해서 다쳤다라고 해서 뭔가 연관은 있지만 대상을 놓고는 서로 대여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객관적 병합 중에도 단순 병합이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잠깐 했어요.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정리해 놓고 다시 객관적 병합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원고가 애초에 피고를 상대로 복수로 내세우는 이러한 병합적인 상황을 원고가 처음에 소제기할 때 했을 때를 원시적이란 말을 써요. 원시적. 처음부터. 원시적. 그래서 원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원시적과 대비돼서 후발적이라는 말도 하나 용어가 나오는데, 후발적으로 시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A라는 청구만 내세웠다가 소송 도중에 B라는 청구를 붙이는 거예요. 후발적으로. 원고가 그렇게 붙이는 것을 소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소의 변경. 피고가 붙이는 것을 반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의 변경, 반소, 이러한 후발적으로 병합시키는 형태의 상황이 그림에 아까 말했듯이 13-1 앞에 보면 원고의 행위에 의한 후발적 병합이 262조, 피고의 행위에 의한 후발적 병합 반소가 269조, 이렇게 도해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중간 확인의 소라는 조금 어려운 이런 용어를 쓰는 그런 소송 형태가 또 하나 264조의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원고의 행위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병합을 시키는 것을 소의 변경이라고 하고, 피고의 행위에 의해서 원고가 냈던 본소에 대해서 반소라는 느낌 알겠죠? 원고가 냈던 본소를 결부시켜서 반격하는, 그 반격이라는 행위가 공격 방어 방법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청구, 제대로 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269조가 그것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확인의 소가 264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변론을 병합하는 이런 개념을 하나 설명해 왔는데, 141조에 보면 변론의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변론의 병합은 당사자 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두 사건의 변론을 병합을 해요. 병합을 하면 결과적으로 두 사건이 병합돼서 소송이 진행되겠죠. 물론 법원이 그렇게 병합을 하는 건 두 사건이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한 절차에서 병합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주의적인 이런 절차 운영에서 당사자가 주도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주도하는 건데, 법원이 병합을 경우에 따라서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변론의 병합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뭐 지금 별도로 밑에다 배치를 그림했는데, 후발적인 병합이 벌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밑에다 배치를 했는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병합이 아니라 변론의 병합은 법원에 의한 병합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병합적인 상황은 원시적으로 원고가, 원시적으로 할 때는 피고가 한다라는 개념은 상정할 필요는 없어요. 피고는 소극적인 당사자니까 피고가 너 나한테 2개 내와라 뭐
말은 그렇게 뭐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피고가 뭔가 주도한다라는 개념은 이 원시적인 단계에서는 상정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원고가 복수의 청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꼭 그렇게 애초부터 자기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을 있는 것을 다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하는 거죠. 한편 처음에는 그냥 A라는 청구만 들어갔는데 뒤늦게 B라는 청구를 일정한 이 병합의 후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소의 변경, 예컨대 피고 입장에서는 본소에 대해서 반소, 이런 데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후발적으로 병합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소를 변경하는 건데, 다만 소의 변경에 있어서 꼭 우리가 변경은, 여러분이 후발적이라는 말을 쓸 때 착각을 혹시 한다면 변경은 꼭 느낌이 어떤 거예요? 체인지에서 A를 B로 바꾸는 이런 느낌만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A를 B로 바꾸는 거 말고 A에다가 A 플러스 B가 되는 것도 변경이에요. 원래 A에서 변경돼서 A 플러스 B가 두 개의 사건이 심리되는 이런 것도 변경이에요. 꼭 A를 탈락시키고 B로 바꾸는 것만이 우리가 쓰는 국어적인 용어로는 그런 느낌이 더 확 다가오는데, A로부터 B로 바꾸는 것만 변경이 아니라 A 그대로 놔둔 채 플러스 B도 변경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에 의해서 후발적인 병합이 벌어지는 거예요. 후발적인 병합. 그래서 소변경의 개념이 이해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반소는 아까 말했듯이 원고가 낸 A라는 본소에 대해서 뭔가 이 A라는 청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청구를 반격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원고가 돼서 본래의 소송의 원고를 피고로 삼아서 반소를 낸다라고 해요. 반소를 낸다. 그런데 이러한 소의 변경과 반소는 후발적인 경우니까 애초에 원고가 원시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조금 요건이 후발적인 경우이니까 뭔가 추가돼요. 요건이 추가된달까? 나름대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원고의 원래 객관적 병합은 동일한 주체 사이에서 두 개의 청구가 동시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요건상의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A라는 청구가 들어갔다가 B라는 청구까지 추가된다든지, 그래서 변경에는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A에서 B로 바꾸는 교체하는 교환적 변경이 있고 추가시키는 추가적 변경이 있는데, 종전소송 대상을 놓고 방어를 펼치다가 병합이 후발적으로 될 때는 어느 부분까지 진행됐다가 그 뒤부터 등장하는 부분서 앞에 부분이 지금 방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후발적으로 뭘 변경할 때는 반대 당사자인 피고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돼요. 피고로서는 A라는 청구에 대한 방어만을 하다가 예컨대 B로 교체가 된다든지 교환적 변경이 있게 된다든지 B까지도 추가된다든지, 이 B라는 청구는 A하고 관련이 있어서 등장하는데 A와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방어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앞에는 관계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등장하니까 그 부분서 피고의 방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반면 원고는 이왕지사 A를 냈다가 필요에 의해서 B라는 청구를 교체를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원고의 이 변경의 필요성에 플러스적인 측면에 이익이 있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라는 측면에 마이너스로 끌어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충돌된 이익이 있어요. 한편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왕제사 늦었는데 소송에 어느 정도 A라는 청구에 대한 심리를 거의 마무리하려는데 관련은 있다고 치더라도 B가 이제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A를 마무리하고 B는 B대로 다시
네 나름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하는 게 낫지. 이미 A라는 청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송 운영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익이랄까 그 절차에 있어서 운영상의 어떤 이상 이런 것 등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경우를 다 받아서 변경을 하는 데 대해서 쉽게 다 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변경을 둘러싸고는 원고는 플러스적으로 변경하고 싶은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할 테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방어와 관련해서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다음에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소송 운영상 꼭 그런 건 아니다의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 소변경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요건이 이제 나중에 보면 조금 제한되는 요건으로 규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원고가 소송을 변경할 때에 있어서는 A라는 청구에서 B라는 청구로 바꿀 때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바꾸면 안 된다. 아까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애초에 같이 냈으면 다행이지만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우연히 아까는 조금 그래도 대여금과 뭔가 내가 관계 있는 듯이 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돈 받으러 갔다가 그것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서 폭행당했다 뭐 이런 거면 조금 관계는 있는데 지금 그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본다면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한 주체 사이의 분쟁이긴 하지만 일단 관계가 없다고 치면 대여금 청구를 했다가 갑자기 나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라고 추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소의 변경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애초에는 같이 내려면 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원래부터 냈을 때는 둘 다 냈을 때는 둘 다 피고가 다 처음부터 바라보면서 방어를 펼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에 소송 지연에 있어서도 뒤늦게 등장한 게 아니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애초에 객관적으로 병합시키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복수로 내세워서 한꺼번에 동일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두 사건을 받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엄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소송에 어느 정도 중간 갔는데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교체하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하여튼 플러스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사건과 뒷사건이 굳이 뒤늦게 도중에 등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부분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사건과 뒷사건이 그래도 뒤늦게라도 등장시키려면 앞사건에 관련해서 조문에 보면 262조에 보면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으면 소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동일한 주체 사이의 분쟁이긴 하지만 돈 빌려준 거랑 어디서 내가 상대방의 Y한테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소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청구의 기초와 관련해서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뭐 법원의 입장에서는 조문을 또 262조에 보면 소송의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요건이 있어요. 그거는 법원이 소송 운영상에서 규율하는 요건으로서 소송이 A라는 청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판국인데 B라는 청구가 추가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소송 절차의 지연이 생기게 된다. B라는 것 때문에. A는 거의 끝나가려는데 B가 와가지고 심리를 B 추가로 하다 보면 A라는 청구를 발목 잡게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두 사건이 설사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절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소송 지연 완결을 방해한다. 이런 측면에서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변경에 대해서는 그런 요건 등이 262조에 4가지 정도의 요건이 가미되어 있어요. 나중에 볼 것이지만 하여튼 애초부터 객관적 병합으로 내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경을 일으키는, 후발적으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그런 여러분이 구체적인 것의 요건은 생각 안 해봤지만 뭐에서 우리가 더 첨예하게 한번 언뜻 얘기했어요. 당사자를 막 바꾸는 얘기를 했잖아요.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바뀌고 막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소송 도중에 Y를 상대로 하다가 그 사건의 주인이 Y가 아닌 듯해서 Z로 막 바꾸려고 하는 X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왜? 만연히 Y로 갔다가 잘못 삼았다고 Z로 바꾸면 이게 원고로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Z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부분에 대한 게 애초부터 진행됐다면 모를까 Y가 뭔가 소송의 상당 부분까지 하다가 자기가 바꿔서 이제 너 피고다. 너가 이거 소송 떠맡아서 하라라고 했을 때 Z의 어떤 방어가 일정 요 단계까지는 바뀌기 전 단계까지는 누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고의 방어와 관련해서 함부로 당사자를 원고가 바꾸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인정되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상을 바꾸는 건 적어도 동일 당사자 사이인데 이게 주체가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Y로부터 Z로. 그 경우는 그런 방어의 이익이라는 그런 점이 더 두드러지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에 있어서 저번 때 소송 승계라고 그래서 인수승계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인수승계는 소송 도중에 계쟁 목적물에 양도 양수가 있었으니까 새로운 자를 소송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수승계시킨다. 이건 제도에 82조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소송에 지금 계쟁되고 있는 권리나 목적 이런 것 등의 변화가 없는데도 원고가 잘못 삼았다고 Y를 삼아서 소송하다가 아니야 하고서 Z로 바꿔달라고 법원한테 하는 것은 그런 정도는 되는 거죠. 표시정정적인 것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소송하다 보니까 표시가 잘못됐지 동일한 인격적인 동일한 사람이라면 그거야 뭐 슬쩍 바꿔주는 건 큰 문제 없지만 Y로부터 제대로 Z로 바뀌는 것은 함부로 자기가 잘못 삼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게 특별하게 뭐 어떤 상황이 추가로 있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바꿔준다면 Y로부터 Z로 바뀌었을 때 Z의 방어의 측면에서 Y가 어느 부분까지 진행했던 그러니까 소송에 처음부터 Z가 등장했다면 자기 방어를 펼쳤을 건데 Y한테 했던 소송이 잘못됐다고 Z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Y한테 잘못된 거 냈던 거 그냥 잊어버리고 Z한테 다시 낸다면 모를까. 지금 말하는 당사자 변경은 Y한테 진행했던 어느 부분까지를 곧바로 가지고 이제부터는 Z 네가 이거 해라 라고 하는 상황은 Z의 방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특별히 피고의 경정이라는 뭐 이런 조문에 있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적인 상황 중에 특별히 법이 예정하고 있는 요건 하에서는 인정되지만 함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조금 하고 또 나중에 또 할 건데 지금 그런 주체 변경이 되는 것은 더 심각한 그런 방어에 바뀌는 사람에 대한 방어의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객체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한 주체이지만 A로부터 B라는 청구로 바뀔 때 이 B라는 청구의 심리와 관련해서 방어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하느냐 보면서 원시적으로 낸 것보다는 후발적으로 변경돼서 후발적으로 변경이 되고 추가적 변경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생기는 거죠. A라는 청구만을 가지고 싸움을 벌리다가 B라는 청구로 소변경을
교체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추가하는 변경도 있는데 추가하는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벌어지는 거죠. A에서 B라는 청구가 변경이 일어났죠. 추가하는 변경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복수의 객관적 병합이 후발적으로 발생한 거죠. 원고의 A라는 본소에 대해서 피고가 B라는 반소를 내니까 결과적으로 후발적으로 이 본소 하나가 있던 게 반소 때문에 복수의 청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소변경이 있게 되는 또는 반소가 있게 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원시적인 병합은 일반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요건은 엄격하지 않아요. 253조에 보면 크게 엄격하지가 않아요. 객관적 병합은. 다만 이 두 개의 청구가 동일한 법원에서 XY 사이에 동일한 법원에서 이제 병합돼서 판단받으려는데 A라는 청구와 지금 B라는 청구가 관할이 전속관할이라는 개념을 써요. 전속관할. 어느 하나는 특별히 어떤 법원에 전속이란 말 의미 알겠죠? 전속. 그 법원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A라는 청구와 B라는 청구를 지금 내는 법원에서 다뤄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청구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떤 법원에서 전속 관할로 갖고 있으면 이 법원이 그 전속된 법원이 아니라면 이 법원에서 B까지 같이 병합해서 하려면 요 관할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 관할 어떤 사건은 반드시 예컨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경제법이라고 배우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관할이 소비자와 기업이 어떤 힘에 있어서 갑의 관계고 소비자는 을의 관계니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도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그 힘을 갑의 관계를 가지는 그것을 갖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 반드시 관할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주소지 법원에 가서만 소송하라 뭐 이런 식으로 예컨대 그런 경제법의 영역에서는 힘의 약자인 경제적 약자를 보살펴주는 이런 법의 특성상 관할에 있어서도 그 소비자인 사람 중심으로 가서 하라든지 하는 이런 조문 등이 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할부 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등등의 곧잘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설사 A라는 거와 병합해서 낸다고 했을 때 이 법원이 그 전속관할 법원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병합됐다면 모를까? 지금 이 법원은 그 피고 주소지에 가서 내야 되는데 지금 뭔가 A 때문에 같이 병합을 시키려면 이 병합 부분서 요것 때문에 뒤틀어져서 같이 병합해서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에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했네 벌써. 말하기도 전에. 뭐 분반을 해놓고 계속 그것밖에 예를 못 들겠네. 분반을 해놓고 AB반 분반을 해놓고 학번 앞번호는 A 가서 들으라고 했으면 반드시 A 가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여기서 듣는 게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올라는데 그러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냐. 거기가 전속관할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같이 듣는 거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반드시 거기 가서 들으라고 했으면 같은 과목으로 지금 듣는 거 여기 와서 허용하느냐 아니냐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자 설명에는 실패했는데 하여튼 어딘가 전속관할로 그 사건은 거기 가서만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붙여서 병합해서 하려는 점에서 그게 문제가 하나 터진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속관할 법원이 아니어야 돼 딴 데. 그럼 전속관할과 대칭되는 관할은 뭐가 있어요? 전속과 대칭되는 게 임의관할이란 말이 있어요. 임의관할의 경우는 전속관할과 상관없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병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임의라는 건 뭐예요? 거기 가서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 와서 한다 했을 때 그런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적어도 관할에 관한 한은 전속 관할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전속 관할이 아닌 경우는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만 아니면 이러한 객관적 병합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객관적 병합의 종류는 그 그림에 보면 단순 병합과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종류에. 저번 시간에 선택적 병합 살짝 설명을 했어요. 지금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 병합이라고 그랬어요. 예비적 병합은 뭐예요? A라는 청구를 먼저 내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인용되면 B라는 청구는 판단 안 해줘도 좋다.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인용되면 B라는 청구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 계약을 맺었는데 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맺고 물건을 줬는데 대금을 안 치러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있다라고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유효하다면 도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내놔라.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네 말대로 뭐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뭐 무효라든지 해제된다든지 한다면 나는 너한테 목적물을 이전했는데 네 말대로 지금 만약 무효라면 그래서 이게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럼 그 매매 목적물을 반환해라. 인도 청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인정된다면 좋겠지만 주의적으로 1차적으로 내세운 청구인데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도인 입장에서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매매 대금을 내놔라. 그런데 네 말대로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줬던 물건은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의 청구를 들어가는 게 예비적으로 병합을 하는 예예요. 그래서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위쪽은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하는 거고 B라는 청구는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이게 두 개가 우리가 법률적인 표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양립할 수가 있다라면 만약 양립할 수가 있다. 양립이란 말 둘 다가 다 가능하다면 단순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순서를 정해서 1차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제 조건이니까 뭐예요? 인용되면 그냥 끝나면 돼요. 이 사람은 주의적으로 내세운 거를 더 좋아하는 거니까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B라는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비적 병합의 형태가 들어가는 거고 인정이 돼요. 이 예비적인 경우는 그쪽 공동소송에서도 등장을 해요. 공동소송에서도. 그래서 거기도 예비적, 주관적 예비적 병합, 주관적 공동소송, 주관적 또는 조문상의 표현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서 70조의 공동소송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나중에 미뤄두고요. 여기서 이러한 예비적 병합이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한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병합이라는 틀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선택적 병합은 어떤 경우냐면 둘 중에 택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택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버스 타고 가다 다쳤다. 이것을 갖다가 정통적인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운송계약이라든지 뭐 민법상의 390조의 계약 책임 분리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청구를 같이 내세웠을 때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병합이 벌어지는 거고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이게 소송물 단계에서는 하나의 청구에 불과한 거고 소송물에 불과한 거고 공격 방어 방법에서의 복수인 경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보는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객관적 병합이라는 복수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하는 말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니까 그냥 병합이라는 상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겠죠?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750조 민법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민법 390조에 기한 계약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손해배상이라는 피해 입은 것을 받고자 하는 분쟁이긴 하지만 실체법적의 바탕을 둔 구소속물 종래, 그러니까 신에 대비된 종래의 입장이라는 구소속물 이론의 구자를 쓰는 오래될 구자를 쓰는 구자를 붙인 소송물 이론에서는 실체법의 청구를 그대로 소송법의 대상으로 포착하는데 끌어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750조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나의 대상으로 포착하면서 390조의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나의 대상으로 포착하니까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객관적 병합의 상황으로 들어오는데, 다만 객관적 병합 중에 일단 단순 병합적인 것 같으면서도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지, 두 개가 다 인정돼서 두 번의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구소속물 이론은 신소속물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 대립을 하는데, 신소속물 이론은 그런 경우라면 좀 아까 같은 경우는 객관적 병합의 이런 상황에 대한 설정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이게 병합적인 상황의 설정으로 들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두 개로 받으면 되느냐 보면서는 좀 깝깝해지니까 생각해낸 게 선택적 병합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소속물 이론에서 병합의 상황에서 두 개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두 번의 손해배상을 그럼 받을 수 있느냐 보면서는 좀 깝깝하니까 그때는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 것으로 슬쩍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병합이라는 상황을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인정하고 있고,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굳이 병합적인 상황의 이런 상황에 설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선택적 병합이라는 상황을 뭐 더 생각하고 말고는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타입의 병합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실체법에 따른 거냐, 소송법에 따른 것이냐에 따른 소송물 이론이 지금 앞에서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에서도 한번 등장했고, 기판력에서도 한번 등장했고, 지금 객관적 병합에서도 또 한번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중복재소에 걸리느냐 아니냐, 대상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기판력에 걸리느냐 아니냐, 대상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객관적 병합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게 계속 작동을 날씨가 오늘부터는 조금 따뜻해졌는데 시험이 가까워져서 일주일이 벚꽃이 늦게 피는 바람에 벚꽃놀이를 못하네. 수고했어요.